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 뉴스입니다. 오늘 기사 한번 볼까요? 김평화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국민연금 금융지주 보유 한도 꽉꽉 채웠다라는 내용이에요. 국민연금이 어떤 금융회사를 샀을까요? 나중에 한번 보고요. 그리고 실패한 주식 투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며 강상규 소장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법칙인지 한번 볼게요. 최석환 기자가 지대했어요. 또 이재용 없는 삼성, 30만 직원 글로벌 전략도 멈췄다. 네, 삼성전자한테 참 안 좋은 소식이 있고요. 최만수 기자가 취재했어요. 배터리, LG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테슬라 조건 갖춰가는 중국의 전기차. 네. 오현아 기자가 취재했어요. K뱅크 금융 마케팅 인사 영입한 K뱅크입니다. 강현우 기자가 취재했어요. 코로나에도 2.3% 성장, 중국 GDP 2028년 미국 추월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코스피서 1.2조 내답한 외국인들이 은행주에는 3,200억 원 베팅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네, 삼성생명법에 대해서도 한번 볼 거고요. 박지한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외환관리법 어긴 증권사들 금강원의 무더기 적발 사례, 그중에 미래에셋 대우도 있어요.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도 있네요. 금은별 기자가 취재했어요. 한국 경기선행지수가 2개월째 OECD 2위라고 합니다. 주가 상승 덕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경기가 좋아질까요? 글로벌 차량업체가 지금 반도체 부족으로 공장도 못 돌리고 있답니다. CJ 장남 이선호 씨가 복귀 경영승계 시작되나? 하고 보고 있네요. 넷플릭스법 첫 적용 대상의 토종 OTT 웨이브가 추가됐네요. 중국 작년 2.3% 성장, 내수 회복은 숙제라고 합니다. 올해 엄청난 성장이 기대되는 중국이죠. 또 배터리 수출액이 올해 70억 달러 돌파하며 급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미국에 인위적 약달러 안 할 것 같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보내드린 뉴스를 다시 차근차근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옐렌 인위적 약달러 안 할 듯 하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일까요? 옐렌 지명자는요, 19일 열리는 상원금융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할 예정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달러 약세를 요구하며 기존 관행에서 이탈했는데 다시 예전처럼 환유 불간섭주의로 돌아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청문회를 준비 중인 조 바이든 정부 인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옐렌 지명자는 환율 정책 관련 질문이 나오면 달러와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답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은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환율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나라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조작국들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김 후보 기자가 취재해서 2차 전지 수출액 올해 70억 달러 돌파할 것 같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세계 전기차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요. 전기차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뚜렷했습니다. 2차 전지 전체 생산 규모 23조 원 중 리튬 이온 배터리가 20조 원을 차지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수출은 2019년 1조 원에서 지난해 1조 3천억, 그러니까 1조 1천억 원에서 지난해 1조 3천억 원으로 10%가량 늘었고요. 내수 역시 국내 전기차 생산 증가 33% 증가에 따라 수요가 함께 확대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주요 2차 전지 생산 업체의 시장 점유율도 높아졌어요. 지난해 11월 기준 3사의 시장 점유율을 합친 규모는 34%로 2019년 16%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또 2배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캐뱅 새행장의 서우성 씨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뒤에서 한번 볼게요. 중국 작년 성장 2.3%, 내수 회복은 숙제라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가에서요, 올해 중국 경제 전망을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기조 효과를 감안해 세계은행은 중국이 올해 7.9%의 고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고요. 주요 연구기관들도 8% 전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발언권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국제통화기금은 지난해 10월 펴낸 보고서에 2020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를 바탕으로 하면 지난해 중국의 GDP는 미국의 71% 이상이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당시 중국의 GDP는 미국의 31%밖에 되지 않았어요.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사태를 활용해 중국이 미국을 급속히 따라잡은 건데요. 호미 카라스 미국 브루킹 연구소의 요원은 현 추세라면 오는 2028년 중국 GDP가 미국 GDP를 추월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중국 무섭네요. 정말 이렇게 빨리 성장하면 어떡합니까? 오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넷플릭스법 첫 적용 대상에 토종 OTT 웨이브가 추가됐다고 하네요. 자, 넷플릭스법의 피해자가 넷플릭스도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도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법 적용 기업들의 트래픽 현황입니다. 우리나라 1등을 달리는 것은 구글이죠. 구글도 피해를 보고요. 넷플릭스 2등이네요. 페이스북 3등이네요. 와, 이 3사가 정말 엄청난 인터넷 망을 사용하고 있네요. 우리가 쓰는 시간이 이 세 군데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이버가 1.8밖에 안 됩니다. 카카오 1.4, 웨이브 1.18. 네, 네이버 카카오도 여기에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웨이브, 우리나라 토종 OTT도 손해를 보게 됐고요. 네. CJ 장남 이선호 복귀, 경영승계 시작되나? 네, CJ 지배구조의 중심회사는 CJ 주식회사입니다. 이 부장 이상무 남매는요, 현재 CJ 주식회사 지분을 각각 2.75%, 1.2% 확보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이 회장 지분 이 42.1%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총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선 추가 지분이 필요합니다. 이 부장은 대신 CJ 올리브영의 최대 주주로 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사장의 지분율은 7%예요. 남매가 지배구조와 무관한 CJ 올리브영 상장 이후 지분 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뒤 지배구조의 핵심인 주식회사 CJ의 지분을 증여받게 될 것이란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올리브영의 기업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승계 작업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 부장은 지난해 말 보유 중인 CJ 올리브 네트워크 지분 중 일부를 매각한 것도 그의 경영 복귀와 승계 작업의 초석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부장이 매각 자금을 활용해 CJ 주식회사 지분을 미리 사들일 수 있다는 관측에서인데요. 이번 지분 매각 과정에서 CJ 올리브영의 기업 가치는 1조 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조 8천억 원으로 평가됐는데요. 상장이 완료되면 CJ 올리브영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이 부장이 남아있는 CJ 올리브 네트워크의 지분을 정리하거나 CJ와의 주식 수합을 통해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CJ의 시가총액을 한번 볼까요? 네이버 증권에서요, CJ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CJ의 시가총액은요, 3조 1000억 정도네요. 그런데 아까 이재현 회장님이 50%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1조 6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시다. 1조 6천억 원에 증여세가 절반 정도 된다고
60% 된다고 하면, 뭐 많이 잡아서 1조 정도 된다고 하면요. 그러면 1조의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얘긴데요. 그 1조를 증여세를 낼 재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 부장과 이 상무, 그러니까 CJ 장남 이선호 씨가 보유 중인 지분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를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게 1조 8천억의 기업 가치였으니까요. 이걸 매각해서 자금을 마련하면요. 뭐 한 1조 정도 예를 들면 마련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고 CJ의 경영권을 승계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시나리오 완벽하네요. 잘 되길 바랍니다. 강동원 기자가 취재했는데 합병하면 우리가 손해, 첫 단쯤부터 삐걱대는 통합 오토 에버인데요. 사실 저도 현대차 부분은 잘 몰라요. 근데 그냥 개략적인 내용만 할게요. 현대 오토 에버 합병가의 조정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 때문인데요. MN소프트랑 오트론 조정 후 기업 가치가 3%, 11%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토 에버는 그대로고요. 오토 에버가 그 정지선 회장이 많은 지분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토 에버의 기업 가치가 높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높았다고 소액주주들이 지금 항의를 하니까 MN 소프트랑 오트론 그 두 개의 기업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오토 에버가 낮아진 거죠. 예, 그렇게 하게 됐는데도 아직도 뭐 소액주주가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번 보죠. 특히 오토로보다 합병 비율이 덜 상향된 MN소프트 주주들은 입을 모아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오토에버의 유리한 합병이라고 주장한다. MN소프트 주주들은 오토에버와 MN소프트의 합병 비율을 1대 1.95라고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회사의 자본 총액만 보면 오토에버의 자본 총액은 5,500억 원으로 MN소프트 2,000억 원의 2배가 넘는다. 기존 1대 0.9 수준으로 합병 시 MN소프트 주주가 유리하다. 하지만 발행 주식 수까지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MN소프트는 414만 5천 주로 오토에버 2,100만 주의 5분의 1 수준이다. 한 주당 자본 총액을 계산하면 MN소프트가 5만 원, 오토에버가 2만 5천 원이다. MN소프트가 오토에버보다 1.95배 크다. 한 주당 자본 총액으로 보면 MN소프트 주주들이 오토에버 주식 두 주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 주주들은 만약 MN소프트 대주주 지분이 많았다면 정반대의 합병 비율이 나오지 않았겠느냐며 비꼬았습니다. 네, 1대 1.95라는 주장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여질까요? 네, 고신격호 롯데 창업 1기였는데요. 신명예 회장은요, 만 20세에 일제강점기던 1942년 단도 83년을 들고 일본으로 건너가 고학을 하며 맨 땅에서부터 지금의 롯데그룹을 일궜습니다. 문화적 감수성이 남달랐던 청년 신격호는 독일 데무노 게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여주인공 샤 롯데의 이름을 따 그룹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네, 샤 롯데에서 나온 게 롯데네요. 처음 알았네요. 건재희 기자가 취재했어요. 글로벌 차량업체 반도체 부족 사태로 급제동. 이처럼 글로벌 차업계가요, 줄줄이 생산 라인을 멈춰서게 된 이유는요, 반도체 수요 폭증과 더불어 차량업계의 적시 생산 시스템 저스트 인타임 때문입니다. 저스트 인타임은요, 재고를 갖다 놓지 않아요. 많은 재고를 갖다 놓지 않고요, 딱 적정량의 재고만 갖춰서 생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아주 효율적으로 비용을 관리하면서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재고가 모자르게 되는 거예요. 재고를 딱 적정 시점에 갖다 놔야 되는데 아예 재고가 없어진 겁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택근무 등이 확산되자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 센터, PC, 모바일 등 IT 산업 전반적으로 반도체 칩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차 업계는 적시 생산으로 전환한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부품을 쌓아두지 않은 점도 생산 차질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김은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경기 선행지수
2개월째 OECD 2위, 주가 상승 덕이라고 하네요. CLI는 향후 경기 방향을 예측하는 데 쓰이는 지표인데요. 100 이상이면 장기 추세 이상의 성장, 100보다 낮으면 추세 이하의 성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0을 웃돌면서 수치가 점점 증가하면 경기 순환 국면, 저점, 회복, 확장, 정점, 둔화, 위축, 저점에서 확장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확장 국면입니까? 아니면 주식의 그냥 과도한 상승이었을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가의 가대평가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인가요? 박지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환관리법 어긴 증권사들 금감원에 무더기 적발되고 있네요. 네. 이 세 곳이 위에 세 곳이 다 위반했는데 특별히 당장 신규 사업 진출 계획이 없는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와는 다르게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발행업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위반 건으로 발행업 사업 심사의 중요 사유인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 관련 법령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대주주 결격 사유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금융 관련 법령에 외국환 거래법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외국환 거래법 전문가가 정말 필요하겠네요. 은행에요. 기아영 기자가 취재했어요. 삼성생명법. 뭐죠? 지난해 9월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입니다. 취득가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했을 때는 5,400억 원, 주당 1,000원에 산 거죠. 수준으로 삼성생명 총사전의 0.2%에 못 미치는데요. 하지만 9월 말 기준 주가로 따지면요. 지분 가치는 29조 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의 9%에 해당합니다. 만약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요. 삼성생명 총자산의 3%를 제외한 20조 원에 가까운 지분을 매각해야 됩니다. 네. 당장 매각은 아니고요. 좀 나눠서 매각하니까요. 이민우 기자가 취재했어요. 코스피서 1.2조, 1조 2천억 내답한 외국인들, 은행주에는 3,200억 원 베팅하고 있답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요. 지난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중 하나금융지주 1,000억 원, 신한지주 880억 원이 4, 5위를 차지했어요. KB금융도 775원 8위고요. 상위 10위 중 30%를 은행주가 차지했어요. 이외에도 외국인들은 우리금융주주 200억 원, 비행기 금융지주 152억 원 등 은행 관련주를 일제히 사들였어요. 지난주 은행주 총 순매수 규모는 3,200억 원에 이르고요. 이 기간 코스피 시장에서 1조 2,500억 원을 순매도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은행주들을 매수하고 있는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은행주 잡으세요. 그런데 독립적인 사고로 잡으십시오. 알파규인이 말했다고 사지 마세요. 송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회장 취임도 브레이크. 네,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은 지금 삼성물산이 하고 있어요.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19%를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5%, 삼성바이오로직스 43%의 대주주입니다. 여기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8.5%를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31%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상속인들에게 남긴 지분은 삼성생명, 삼성전자입니다. 네,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삼성물산이 지주회사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에도 2.3% 성장, 중국 GDP 2028년 중국 추월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2021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7년. 올해는 중국 경제가 8% 안팎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요. 중국 정부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이 다소 보수적인 7.8% 제시했는데 노무라증권과 모건스탠리, 도이체방크 등 해외 투자은행은 일제히 9%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높죠.
강현우 기자가 취재했어요. 테슬라 조건 갖춰가는 중국 전기차. 네, 중국에도 전기차 관련 회사가 많고요. 자율주행 회차도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기차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요. 전기차, 자율주행차, 공유경제 그 세 가지를 합쳐서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단계는요. 전기차 그러면요.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 두 개가 합쳐서 쓰인 단어입니다. 사실 그냥 전기차라고 해서 사람들이 타는 건 아니에요. 그 전기차가 자율주행차이기 때문에 그 전기차를 타는 겁니다. 테슬라죠. 네. 다음에는 그 테슬라가요. 공유경제차가 될 겁니다. 구독경제차라고 하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는 게 향후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리빈 웨이라이 최고 경영자 CEO는요. 테슬라가 신차인 모델 Y 가격을 30% 인하한 것을 두고 웨이라이는 가격도 성능도 낮추지 않는다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웨이라이의 추력 차종인 ES6의 기본 가격은 35만 위안으로 경쟁 상대인 모델 Y 33만 9,900 위안보다 높습니다. 샤오펑은 테슬라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자율주행 3단계 전기차를 올 상반기 출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3단계는요, 전반적인 주행을 시스템이 담당하고 있는 운전자는 비상시에만 개입하는 수준입니다. 샤오펑 CEO는 경쟁사 테슬라는 쓰지 않는 고가 장비인 레이저 레이더를 장착해 정밀도를 높였다고 했습니다. 네, 정말 자율주행에서부터 앞서가면 중국이 두려워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최만수 기자가 취재했어요. 올 세계 차 배터리 시장 호황, 생산량 70%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프인데요. 2018년에 6조인 매출이요. 올해 2021년 18조까지 상승할 거라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2천억 원에서 올해 1조 1천억 원까지 상승할 거라고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중국의 KTL의 다음에 이어 2위입니다. 근데 1위와 격차가 많이 안 나요. 1위 24.2%, 2위 22.6%입니다. 3위가 파나소닉이죠. 세계 1위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기대가 됩니다. 최석환 기자가 취재했어요. 또 이재용 없는 삼성, 30만 글로벌 직원, 글로벌 전략도 멈췄다고 하네요.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네, 삼성전자 현황을 한번 보죠. 임직원이요 28만 명, 해외 진출국 74개국, 해외 거점 230곳, 매출 236조, 10대 그룹 대비 비중 32%입니다. 영업이익 35조, 10대 그룹 대비 비중이 68%나 돼요. 연구개발비 20조, 협력사 2,200개 정도 된 수준입니다. 정말 많죠. 학계에서는요, 삼성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요, 오너와 CEO의 경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한국 대기업 특성상 총수가 아닌 이상 M&A나 채용 같은 분야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 최 교수는 삼성전자가 2017년 미국 자동차 전장 전문 기업 하만을 인수한 뒤 이렇다 할 M&A 성공 사례가 없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춤한 사이 파운드리 시장의 경쟁자인 대만 TSMC는 27조에서 31조에 달하는 올해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 교수는 파운드리 등의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 도입이 절실한데 이는 M&A나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오너의 부재는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저하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봉 글로벌 신인도 하락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 부회장과 구속으로 국내 외국인 자본 투자가
일부 줄어들 가능성과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정말 감옥 가기 싫으시겠어요.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 정말 근데 요런 기사들이 삼성전자한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계속 기사를 배포하면요, 진짜 삼성전자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사 배포하실 때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규 소장이 실패한 주식 투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좀 인문학 내용도 좀 쏙갔는데요.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논할 때 자주 언급되는 법칙 중에 하나가 안나 카레니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에서 비롯됐어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각 다르다. 혹시 주식 투자의 세계에도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 적용될까?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많은 조건을 모두 지켜야 하고 하나라도 어기면 실패한다. 주식 투자의 성공은 실패 원인을 모두 피할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투자 지침서에 나와 있는 투자의 성공 조건은 너무나 많다. 고수의 투자 조언도 수십 가지가 넘는다. 예컨대 현 시대 최고의 주식 투자인 워렌 버핏이 2015년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에게 보낸 서한에는 주식은 비쌀 때 사지 마라. 5년 내 팔 거면 주식을 사지 마라. 빚내서 주식 투자하지 마라. 성장 회사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하지 마라. 해마다 대박을 내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등의 성공 투자 5계명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5가지 모두 지켜야 성공한다고 하네요. 하나라도 삐걱대면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평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연금 금융지주 보유 한도 꽉꽉 채웠다고 하네요. 네. 2020년도 금융지주 지분 늘린 국민연금입니다. 신한금융지주는요, 지분율이 지금 9.8%, KB금융지주 9.9%, 하나금융지주 9.9%, 우리금융지주 9.9%, 비행기금융지주 13%, DGB금융지주 12%, JB금융지주 10%. 네, 4대 금융지주는 10%를 거의 꽉 채웠네요. 카카오뱅크도 상장하면 10% 채울까요? 네, 오류가 자꾸 발생해서 기사에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금융지주 회사법상요, 은행법에 따라 국민연금은 금융지주 주식을 10%, 지방금융지주 주식은 15% 이내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금융지주는 거의 위에 내구순 10% 가까이 됐고요. 나머지 지방금융지주는 15%까지 해서 약간의 여력이 더 남아있네요. 네, JB금융지주는 더 많이 남아있네요. 네. 우리금융의 지분율은요, 8.8에서 9.88까지 올랐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10% 한데 거의 가깝게 담았고요. KB금융만 소폭 지분을 줄였는데 이마저도 10% 한도에 거의 다가선 상태예요. 국민연금은 특히 지난 지방금융지주 주식을 더 샀는데요. DGB 지분은 지난해 6.9%였는데요. 6.09%였는데 12.61%까지 확 높아졌어요. 비행기 금융지주 지분은요, 11.6%에서 1.91%포인트를 확대했어요. JB금융도 6.88%에서 3.36%포인트를 더 샀습니다. 네, 이러는 이유는요, 배당을 꾸준히 주는 데다가 가치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점입니다. 7개 금융사의 PBR 0.5에도 못 미쳐요. KB금융 0.4, 그리고 JB금융 0.3, BNK금융 0.2, DGB금융 0.2 정도입니다. 국민연금이 여력이 있으면 계속 살 텐데요. 지금은 법상 이거보다 더 높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사지는 못할 것 같네요.
바로 10% 룰이죠. 네. 장기 투자인 국민연금의 손발을 10% 룰로 묶어버리면 은행주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2019년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나오네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금융지주 회사 투자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밴드에서 알파균 검색하시고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알파균 띄고 경제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답변도 남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